오늘은 저희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진행을 해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국제법으로 저희가 시사 읽기에 도전을 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바로 이전 에피소드에서 그 홍콩에서의 100만 시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희 지금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2019년 오늘이 며칠이죠? 6월 18일 현재 그 홍콩에서의 시위는 더 커졌고 격화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중국이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 송환법에 대해서. 그런데 다행히 그 송환법은 위반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더불어서 홍콩 시민들은 그 홍콩의 행정국장, 행정수반이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글쎄 이게 중국하고 홍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영국하고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이요? 네, 그럼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영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의 영국의 전략적 상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전초기지였거든요. 아직까지는 영국의 나름의 지분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그런 국제관계에 큰 권력관계가 거의 좀 적용된 게 아닌가. 단지 100만 홍콩 시민들의 요구만이 아니라 어떤 영국의 어떤 식의 직간접적인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항상 이면에 있는 국제관계를 좀 봅니다. 실제로 그 문제는 그러니까 미중 분쟁에서 비롯된 것이 지금 홍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거죠. 그런 맞습니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나서 팟빵을 통해서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주셨어요. 그러니까 곧딸기님이 올려주신 걸 또 잠깐 보면 그 중국과의 딜 97년 반환 때 그때 좀 세게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느 쪽이요? 그 이제는 중국과 홍콩에서의 문제일 때 97년 반환했을 때 홍콩 시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모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안 될 듯이요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홍콩 시민들이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그 현실과 조금 결을 달리 해석을 하셨던 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곧딸기님의 댓글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어서 대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짚어주셨어요. 대만은 중국 니네가 그토록 하나의 중국을 원한다면 가능하다. 단 그것이 대만의 미래에 절대적으로 좋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대만의 이야기를 또 자연스럽게 끌고 오셨는데 근데 좋다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만이 중국 너네와 함께 한꺼번에 우리 하나의 나라로서 잘 지내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대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중국 니네가 좀 입증을 해줘라고 대만이 생각을 한다는 그런 평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대만 이야기를 좀 더 궁금증을 갖고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교수님께서 특별히 또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로 지난번 6월 7일에 미 국방부가 타이완을 컨트리라고 사우스차이나 모의보는 보도제에 보도됐죠. 여기에 지금 중국은 발끈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좋은 그 댓글을 주셨는데요. 홍콩 문제도 조금 이렇게 시각을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홍콩이 민주화돼야 되고 홍콩 어느 나라나 어느 국민이나 자신의 어떤 주권자로서의 그 자신의 정치적 표현들이 충분히 이제 국가에 적용돼야 되긴 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과연 홍콩이 영국 식민지로 있었던 게 더 좋은 건가요? 저는 결코 지금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한테 마약 팔아먹고 그것도 안 되고 전쟁에서 강제로 홍콩을 뺐고 140년을 넘는 통치를 억지로 통치를 하고 마치 반환이라고 뭐 그거를 자기네가 이제 뭐 돌려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보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딜을 해야 됐는지 그걸 몇십 년을 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다른 체제를 50년 동안 인정을 하고 온 건데 글쎄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이게 대만한테 좋은 게 뭔지 그걸 제가 좀 말씀을
그걸 전제로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만은 되게 국제법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미중 관계가 부딪히는 아주 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네. 그 어떤 핫 포인트죠. 대만이라는 데가. 그래서 예. 대만 관계는 원래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0 이제 그 이전부터 1930년대 이전부터 국공 내전이 있었죠.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가 1910년에 망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법통을 이은 이제 끊어졌지만 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산당 정부, 당시 공산주의자하고 국민당 내셔널리스트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 1949년에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 정부가 베이징에 설립이 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됐고 장개석 총통이 이끌던 국민당 정부는 이제 대만으로 가서 대만에서 타이완을 넘어서 그러니까 그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설립하게 됐죠. 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표방을 합니다. 그거는 대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4개의 관세 구역으로 형성이 있는데 첫째가 본토, 그다음에 대만,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전체가 하나의 중국이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뭐 이 정부 승인 문제인데요. 이 국가냐 여부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근데 이제 정부 승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여기 국제법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나라를 대표하느냐 여부가 있는 거죠. 국제법상 승인이라는 개념, 레코그니션이라는 개념은 네.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이 있는데 네. 국가 승인은 이 나라를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를 다른 나라가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 정부 승인은 이 정부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정부이냐를 다른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허. 자, 여기서 이제 대만 문제가 발생됩니다. 국가 승인과 정부 승인에서 네. 일단 대만은 국가 승인은 못 여부가 받고 없어요. 네. 정부 승인만 받는 아니요, 곳인가요? 못 받았죠. 자, 처음에 1949년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 하면은 네. 국가가 되느냐 마느냐 이전에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냐에 대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1949년 당시에 그 미국이 네. 대만 쪽을 손을 들었어요. 예. 영국하고 프랑스는 다릅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중국 쪽으로 당시 중공 쪽으로 갔죠. 근데 미국이 대만 쪽을 승인을 하고 대만 대표부가 유엔에 대표부로 나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주미 대사관도 대만에 청천백일기가 걸렸죠. 예.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상임이사국의 대표도 중화민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미국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략적 이해를 구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의 대만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보세요. 여기 지도가 지금 나오는데 네, 대만을 네. 보면 아마 중국 대륙 남동부에 그만한 항공모함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만을 이렇게 중국의 외부적 확장을 틀어막고 있는 게 대만입니다. 그 다음에 오키나와고요. 예, 그런 건데 1970년대 초반에 그 월남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소 갈등이 있었어요. 양자 간에 서로 힘든 문제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동병상련으로서 소련을 견제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중 수교에 전격적으로 타결을 네.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바로 72년? 71년에 71년. 네, 71년에 이제 키신저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중국의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내가 복통이 났다. 그래갖고 며칠 내가 지금 입원해야 된다. 극비리에 그러고 중국을 간 거예요. 그게 복통 외교입니다. 그래서 주은래 수상을 만나서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정상화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리고 1971년에 이제 알바니아를 동원해서 유엔에서 중국 권리 회복안이라는 네. 결의안을 제출을 했고 그게 1971년 10월 25일 날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로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찬성 76표, 반대 35표, 기권 17표로 해갖고 통과가 됐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그간에
유엔 내 모든 권리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회복시킨다. 그래서 당시 대만 대표부, 중화민국 대표부는 그 결의안 통과 직전에 유엔을 탈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나기는 것보다 차라리 내 발로 걸어나간다. 그래서 탈퇴했죠. 그래서 지금도 중화민국은 이제 대표부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1971년에 이제 그렇게 되고 양측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수교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방문해서 모택동 주석과 얘기를 해서 미중 수교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발생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다시 중화인민공화국을 정부 승인을 하다 보니까 대만은 이제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합법적 정부로서. 자, 이게 정부 승인입니다. 좀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야, 웃긴다. 그냥 같이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평화공존하면서 이 나라도 정부고 저 나라도 정부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요. 자기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는 모든 나라는 양자택일을 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도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그런 거죠. 92년도였나요? 92년도에요. 당시에 남북 간 동시 유엔 가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대만을 버리고 우리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택을 했고 지금 명동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청천백일기가 내려가고 오성홍기가 올라갔죠. 당시에 여기 이제 대만을 기반으로 한 많은 화교들이 정말 울면서 뭐 한국을 떠나고 맞아요. 아니면 엄청나게 항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국제법 학자들도 대만 학자들과 교류를 할 때 보면은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 전 사실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대만 장개석 그 국민당 정부가 우리 임시 정부를 굉장히 후원을 했죠. 그 문제는 정말 뭐 죽어서도 잊지 못해야 될 정도 은혜이긴 해요. 당시 송미령 여사께서 윤봉길 그 의사의 그 의거 이후에 중국 애국부인회를 통해서 15만 원이나 되는 아마 요즘 돈으로 뭐 몇십억 될 거예요. 돈을 모금을 해갖고 우리 임시정부에 지원을 했고 중경까지 우리 임시정부를 보호를 했는데 단지 우리는 72년에 일본도 미국도 72년 넘어갔는데 우리는 92년까지 버틴 거죠.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 그렇고 우리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과 대만 사이에 그 일종의 정부 승인 경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 니들 알아서 해 이렇게 손들어 어느 쪽이야? 둘 다는 안 돼. 둘 다 대만을 하나만 선택해. 둘 다 하는 순간 우리는 너희랑 끝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한 상태고요. 미국도 우리도 일본도 그렇고요. 대만을 승인한 나라는 현재 17개국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그 남태평양 같은데 사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나라들이고 뭐 파라과이 같은 나라가 제일 크고 유럽엔 한 나라, 바티칸이 한 나라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는 전체가 없습니다. 오세아니아에 몇 개국 있고요. 진짜 그러니까 정부 승인, 그러니까 국가 승인이 어찌 보면 좀 허무하게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대만 입장에서는. 갑자기 손잡고 있다가 나 저 애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너 손잡고 있으면 안 된대. 그런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절교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일상적인 국제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데요. 잠깐만. 그 부산 아시안 게임을 할 때도 대만의 카오슝하고 부산이 마지막에 이렇게 경쟁을 경험을 했는데요. 아주 허무하게 끝났어요. 중국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입장에서는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난데없이 중국이 부산 편이 돼서 자, 잘 보자. 어느 쪽 손드는지 볼게.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다 부산 쪽으로 붙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무서우니까. 이 문제는 양안 관계라고 해서 양안, 그러니까 대만 스트레이트,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본토와 대만과의 문제거든요. 이 양안 관계는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지만 중국에서 절대 거론하지 말아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거론하면요. 그간의 모든 관계들이 다 그냥 해체가 됩니다. 비즈니스 관계가. 예전에 왜 쯔위가 이렇게 대만기 흔들었다가 난리가 났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니까 중국 시장에 진출을 못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러는데 아마 10년 전에
강남역 내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면서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다뤄봅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이게 이제 민족 분열을 획책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단지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중국의 국내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입장은 그 중국 그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평화롭게 모든 문제가 처리되길 바란다 정도죠. 근데 사실 원칙으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이제 그 정부 승인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돼서 네. 국제 정치의 아주 냉엄한 현실과 권력 관계가 이렇게 거기에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실증적인 법률 이론만 갖고는 이해될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국제 정치죠. 그러니까 17개국의 그 대만 승인 국가는 대만이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실제로 뭐 거의 200개국 정도 되는 나라들, 그 나라들은 유엔 회원국만 해도 193개국이니까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국을 승인을 하고 있는 거죠. 베이징의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 그런 문제가 됐다 보니까 네. 대만에서도 본토 정책이 굉장히 나뉩니다. 처음에는 본토에 대한 정말 뭐 남북한 관계 정도는 적대감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왜 무장 공비라고 할 때 공비라고 공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공비라고 얘기를 했고 본토 수복이 대만 그 국민들의 영원한 그런 어떤 우리 통일같이 그랬어요. 본토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재밌냐면은 그 본토 그 모든 성들을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장들이 세습을 해요. 지금도 사실은 있습니다. 대만의 세습을 해서 그러니까 본토에서의 수복을 하면 다시 거기가 자기게 되는 거예요. 매우 형식적이지만 마치 우리나라의 이북 5도 청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 모르지만 도지사도 임명되고 그런 것처럼 본토에 대한 모든 게 있었고요. 심지어는 본토 의회가 그 대만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내 본토 의회가 있을 정도로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1992년에 이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92 공식이라고 해서 92년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92 consensus라고 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이제 서로 인정하는 그러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합의는 뭐 중국하고 대만 정부 사이의 합의는 아니고 이 여행 프로모션 관련된 약간 민간단체끼리의 합의로 이루어졌죠. 중국은 항상 그러는 게 그 공식적인 외교가 어려울 때는 예컨대 중국 인민외교학회라고 해서 학회로 이렇게 포장을 한 그런 민간 기구들이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미 수교를 할 때도 그 중국 인민외교학회가 가서 핑퐁 외교와 함께 민간 교류를 트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합니다. 물밑 교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는 약간 좀 예민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뭐 외교 학회의 힘을 빌거나 좀 민간적인 부분을 빌다 보면은 조금은 유연해질 수 있으니 좋은 방법 같아요. 그 학회 회장이 뭐 예전에는 등소평 위원장의 딸이었고 뭐 그랬어요. 그럼 실질적인 힘은 좀 갖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인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죠. 사실상 뭐 또 하나의 섀도우 외교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의 일은 아니었어라고 맞습니다. 발뺌할 수 있고. 발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기 학자들도 있지만 학자들보다는 거기 굉장히 유력한 그 정치인들이 거기 학회의 그 임원을 맡고 있고요.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부가 있고 이제 뭐 대만 문제로 다시 들어오면은 중요한 건 이제 미 대만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 승인이 좀 이해를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 승인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중국 마음이었다. 그렇긴 한데 그것이 국제법적인 그 형식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고요. 쉬운 게 우리도 1948년에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유엔 그 당시 기록을 보면요. 그 레졸루션 결의안을 보면 그 남한 내 합법적 정부로 대한민국을 승인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한반도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남한 내에 남한 내에 38선 이남의 이제 그 합법적 정부로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남한 내의 합법적 정부로 승인을 하죠. 승인이 되죠. 네. 왜냐하면 국가가 성립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실체로서 대만이 국가냐 아니냐의 논의는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 실제로. 근데 국제법적으로 이거를 국가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로 승인할 것이냐는 그건 각 국가나 정부의 그야말로 마음이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죠.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지금 두 정부가 서로 난립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그 한 정부를 선택해서 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되는. 어쨌든 대소사를 처리해야 될 때. 교수님 그러면 승인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 정부를 그러니까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각 국가별로 뭐 거수를 하는지 뭐 또 아니요, 아닙니다. 개별적이에요. 개별적으로.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공식 그 컨택 창구를 그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드러나냐. 뭐 승인이라는 뭐 당신네 국가를 정부로 승인합니다라는 뭐 어떤 류의 그 공식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외교사절을 접수받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관을 그쪽으로 둡니다. 대사관을 설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도 그렇고 어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한 나라들은 대사관이 다 베이징에 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대만하고 교류가 있잖아요. 우리 대표부 나가 있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표부가 나가서 이제 이쪽 그 대만 쪽의 대표부가 나가서 그 경제 교류, 관광 그밖에 뭐 여러 영사 문제 이런 걸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와 한 나라가 각각 정부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외교사절, 외교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어느 쪽 채널로 외교가 움직이는지 그런 걸 보면 이제 이쪽을 승인하는구나. 그러나 만약에 두 나라가 아주 전쟁 같은 경우에서 어떤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서 나라를 둘로 쪼개서 이렇게 있을 때는 이쪽을 승인한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고 아마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바꾸는 절차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 얘기로 지금 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막 증폭이 돼서 그런데 북유럽하고 우리나라하고 수교한 게 북한과의 수교보다 늦는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몇 년간의 그 공백 동안 북유럽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는 것보다는 북한 정부를 먼저 이 한반도의 어떤 정부로서 공식 정부로서 승인을 했던 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좀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는 자꾸 이게 체제 경쟁 때문에 북한을 우리 헌법상 반도단체로 인정을 하는데 이미 1948년에 국제법상으로는 두 개의 합법적인 정부가 설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이건 우리 헌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의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국제법은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돌아갑니다. 두 나라가 설립됐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교류를 한 거죠. 필요에 따라서 북한과 먼저 교류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로 승인이 됐고 국가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이상 단지 수교가 안 됐다고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정부 승인의 문제는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양립하면서 경쟁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양안 사이에 두고 중국과 대만의 그런 경우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좋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러면 다 포기하고 중국의 한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냥 하나의 중국으로 합쳐지는 건데 중국이니까. 이 거대한 중국에서 4개 관세 구역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컨대 홍콩에 국제우편을 보낼 때 그 EMS나 뭐 이런 국제우편에 홍콩 차이나라고 안 씁니다. 우리는 홍콩이라고 써요. 우체국 가보세요. 홍콩으로 들어갑니다. 약간 K사의 준 정치적 실체예요. 홍콩은 1997년부터 50년 후까지는 2047년까지인가 그때까지는 이제 정치적 실체로 가는 겁니다. 홍콩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만 문제가 거기서 이제 이 경쟁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만도 매 정부마다 국민당 정부냐 민진당 정부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는데요. 한 가지 대만이 진퇴양난인 거는 대만은 독립도 못하고 그렇다고 중화민국으로 존재도 못합니다. 왜죠?
중국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Taiwan is an integral part of China.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우리랑 중국하고 수교할 때 당시 중국 외교부장을 역임하고 있었던 전기친 외교부장이 아주 잘생긴 분이죠. 오랫동안 중국 외교를 실질적으로 이끌던 분인데 그분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10번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예요. 거기 보면 참 어려운 문제. 우리는 대만을 군사적으로 공략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만이 굴종에서 들어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이 대만은 그냥 우리의 한 부분이고 너희가 그냥 자기 체제 유지해도 좋다. 아하. 예를 들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성이 되면 니네 체제 자본주의 유지해라. 괜찮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가보면은 대만하고의 관계는 비교적 좋습니다. 일반 젊은 사람들도요 소개팅도 하고 뭐 아주 재밌어요. 네네네. 뭐 아무 문제. 그리고 대만 교수들이 중국 가서 티칭도 하고 중국 교수들이 대만도 오고 그래요. 네. 단 이 양안 관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들은 절대적으로 정부 승인 문제는 절대적으로 그냥 대만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확고한 네. 중국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네. 타이완을 컨트리라고 칭하면서 네. 양안 관계 자체에 예. 구궁할 수 있는 커다란 네. 폭탄을 터뜨렸죠 지금. 네, 이거 완전히 난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는 저 무기 시장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또 대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예, 한국전에 중국이 개입한 거는요. 그 이제 당시 이제 중공이죠. 중공이 개입한 거는 사실은 대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 한반도 대만은 똑같은 축으로 물려다닙니다. 이렇게 기어처럼. 그래서 딱 대만을 보면은 한반도가 보여요. 근데 시각을 너무 좁히니까 자꾸 이게 뭐 개성공단, 뭐 남북한 관계에 집중되게 돼 있는데 네.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랑 축이 물려다니고 그 뒤에는 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시에 1949년 10월에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이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한반도 무력 분쟁에 개입했던 이유는 엄청난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7함대가 대만 해협을 봉쇄하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개입을 한 겁니다. 중국이? 네, 중국이요. 당시. 예. 이렇게 된 거는 사실은 그간의 미국의 입장을 다시 말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 양안 관계의 큰 변수는 미국이죠. 미국이 대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뭐 제가 미국 입장이라도 포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하고 대만은 너무 중국을 견제하는 아주 좋은 네. 전략적 위치에 가 있죠. 네. 그래서 1979년 이제 1월 1일 날부로 중국하고 미국 사이, 미중 사이에 이제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네. 참 볼만한 지금 돌아볼 만한 게 1972년에 이미 수교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실제 수교가 이루어지는 데는 7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죠. 저희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작년에 물꼬를 트긴 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뭔가 한번 물꼬가 트이니까 우리 기대치는 그렇죠. 빨리 뭔가 급물살을 타고 막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수교 이 과정을 보면 무려 71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8년이 넘게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지금 아닌 거고. 그래서 수교하자. 조금은 다독거리면서 좀 속도 조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이 예를 좀 들긴 들으셨었어요. 맞아요. 예. 그때 참 그 뭐 에피소드지만 그 저기 닉슨이 가서 이제 닉슨 대통령이 가서 수교에 대한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니까 모택동 주석이 각각 그런 실무적인 문제는 주울렛 수상하고 얘기하시고 저하고는 철학이나 논의하다 하시죠. 그 어떤 그 모택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혁명적 지도자로서 나라가 세팅돼야 될 때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긴 안목은 있었던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저하고는 철학이나 얘기하시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중 간의 문제들을 이해하셔야지 이제 대만 문제가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대만의 전략적
그 위치, 지리적인 위치, 정학적 위치, 또 군사적인 위치가 있는데 사실은 그걸 이용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무기를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아머세일스 무기 판매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매우 예민합니다. 지금 이제 컨츄리라고 표현했는데 네, 컨츄리 국가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영어의 뉘앙스상 좀 컨츄리라는 개념들하고 그 스테이트라는 주권 국가라는 그거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미국 국방부가 그렇게 발표를 해서 네. 중국을 자극을 했죠. 네. 중국은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해석이 분분한 게 네. 실수 아니었냐. 그런 건 아닐 실수를 겁니다. 가장해서 예, 그랬겠죠. 예, 왜냐하면 실수였으면 미국 국방부가 그 얘기를 했겠죠. 그 문제는 외교적인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예. 근데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미국 국방부는 당연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돌아보면요. 1972년에 이제 미중 공동성명이 있었죠. 네. 이제 수교를 하기로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그 초강대국으로서의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패권을 기본적으로 미국한테 인정을 하는 대신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 보고 인정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아시아에서 그렇게 힘을 막 확장하면서 니네 밀어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예. 니네의 이 패권 인정해줄게. 다만 너네는 중국은 하나야. 그거에는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1912년에 그 미중 관계의 모든 전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느냐 여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거를 미국이 계속 밀어붙이는 경우에는 미중 관계의 그 그라운드가 부서지는 거죠. 네, 미국도 그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아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은 이제 그 무기 세일 문제가 있죠. 네. 이번에 20억 달러 정도 또 저 대만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무기 경쟁이 들어가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수교 공동성명이 79년에 있었고요. 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네. 82년에 다시 한번 이제 공동성명이 있습니다. 네. 8월 17일 날 그때 보면은 2항에 보면은 그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문제들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게 없고 계속 이제 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그 각국의 주권과 그다음에 영토적인 이제 고결성 그리고 비개입성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특히 미국은 대만 문제 특히 양안 관계는 중국의 국내 문제로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82년도까지도 미중 공동 성명을 통해서 네. 중국은 미국이 타이완에 네. 무기를 팔고 네. 무기와 관련해서는 그냥 나 모르는 척 봐줄게. 그런 거죠. 약간 이런 상황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지금 거예요?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공동 성명을 기초로 해서 1979년 1월 1일 날 네. 그러니까 수교와 함께 미중 수교는 되지만은 그 대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타이완 릴레이션스 액트 그 대만 관계법이라는 게 미 하원에서 공식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하원 법률로 이제 통과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이런 경제적인 교류 이런 문제들입니다. 뭐 굉장히 길어요. 네. 미국의 어떻게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국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근데 처음에는 미국인 조약에서는 그래도 어떤 그 주은 국가적 실제로서 대만을 인정할 것인가 생각을 좀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사실상 그렇게 인정은 못했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냥 인정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6월 7일 날 있었던 국방부의 그런 식의 리스팅, 그러니까 대만을 국가 컨트리를 인정한 그것들은 미국과 중국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기본과도 배치되고 특히 이제 대만 관계법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방부의 그냥 뭐라 그럴까 좀 비공식적 발표를 통한 중국 건드리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이 법을 뛰어넘어서 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는 어렵죠. 왜냐면 그러니까 미중 수교할 때의 그런
서로 이제는 협약을 맺었던 것과 그다음에 타이완 그러니까 대만하고의 관계에서의 어떤 법안과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법안과 법과도 지금 굉장히 국내법과도 상충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미국 공방과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트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미국하고의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극하게 치달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맞습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대중국 정책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강경 정책으로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미국 내의 상당한 불안함.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이전에 16년 동안 중국이 통계상으로도 너무 성장을 했어요. 너무 성장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미국이 그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신들의 그 어떤 지분을 아시아에서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거죠. 사실은 지금 중국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강력하다면 어떤? 예컨대 IBRD 같은 경우도 지금 월드뱅크라든지 그다음에 ADB 아시아국 개발은행을 통해서 사실 파이낸스를 다 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AIIB 그러니까 아시아 인프라 은행들이 설립하면서 그게 또 EU가 그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아무래도 ADB를 이제 창설한 일본은 이런 관계에서 좀 밀리게 되고 뭐 금융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역, 뭐 군사 이런 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는 생각을 하니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이제 단순히 좀 뭐 질투가 아니라 놀라는 거죠. 아시아 패권이 너무 커져서 오바마 때 이미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정책의 기조를 아시아로 돌릴 때 이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역이 이미 3분의 2가 넘어요. 미국의 전 세계 무역 총액 중에서 3분의 2가 넘거든요.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인 필요해서 돌리는 겁니다. 아시아가 뭐 이쁘다고 돌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충분히 아시아 지역에서 실현하지 못한다. 그 이유를 보니까 중국의 성장이 너무 크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막아대고 있는데요.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저러면 실패합니다. 그 국제 정치에 참 통용되는 그 참 오래된 격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한다 그랬거든요. 미국인데 너무 성을 쌓고 있군요. 네, 지금 많이 쌓고 있고 멕시코도 막고 있고. 그렇죠. 성벽을 진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트럼프 개인의 상업적 이해 이 문제 때문에 뭐 부동산 업자 그 마인드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전략적 동반자 과정 좀 관계를 키워나가야 되고 판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판이 바뀌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하고의 전체 무역액이 25%, 수출은 25% 넘습니다. 25% 정도고 미국하고 10%, 일본하고 7%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미일을 다 합쳐도 제가 뭐 어느 쪽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예전 판이 바뀌어 있는 그 지각 변동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그 중간에 이제 약간 중간에 끼어 있는 중요한 변수 하나가 대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대만 문제는 우리가 대만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중국 내에서 좀 중국과 관계에서 또 미국과 관계에서 대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전략적으로 지도를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정권을 뭐 이념을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한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댓글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저도 일반 국민입니다만 국제법 분야에 조금 뭐 좀 공부해 본 거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으로서는 뭐 중국은 나쁘다, 뭐 예를 들어 대만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대만 해협과 대만을 둘러싼 정말 복잡한 국제 정치가 거기서 움직이고 있고 그 국제 정치가 국제법인의 형식을 통해서 정부 승인이라는 문제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 홍콩 문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촛불 시위 때, 그러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이 체득한 것이 있다 보니 홍콩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응원하는 것까지는 저도 그건 충분히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심지어 그 시위 현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그 가락이 흘러나오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려 30년 전부터 그 노래가 많이 전파가 됐었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거기에다 대고 홍콩을 무조건적인 홍콩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수호해줘야 되는 어떤 응원해야 되는 이런 체제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앞서가는 문제가 아닌가. 마치 요즘 저기 청와대 청원도 많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그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유엔 헌장 제 2조에서도 그렇고 국제법의 대원칙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거든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심각한 인권 침해. 또 인도적 개입. 예를 들어서 막 그 나라가 홍수가 난리가 났고 국가가 다 망가졌다. 그러면 그 나라에 일단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런 거. 그게 이제 유엔 그 평화유지군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아주 국제사회 전체가 합의한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어떤 특정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 자체가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정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잡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되는 법안일 수 있다라는 우려에 물론이죠. 거기에 응원을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한 뭐 인류애적으로 고민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해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걸 뛰어넘어서 뭔가 홍콩이 우리 편, 뭐 중국 나쁜 편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시는 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커다란 판도를 읽지 못하는 좀 근시안적인 생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거대한 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나 국가나 어떤 정치체도요 인류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사드 문제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좀 그걸 진전시켰을 때 제가 너무 우려를 한 게 인류 역사상 어떤 정치체도 자기 시장의 4분의 1을 잃고 남아나는 그런 체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어느 정도 수습을 하더라고요. 수습을 하는 걸 보고 이 정부도 끝났구나 싶은 걱정이 덜컥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대만은 이제 9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9.2 공식에 따라서 하나의 중국을 천명을 하고 교류를 시작했죠. 지금 대만은요. 그 사실 절대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의존하고 있죠. 뭐 투자 통계를 봐도 그렇고 무역도 그렇고요. 만약에 중국이 그 줄을 끊어버리면 중국도 물론 큰 피해겠지만 대만은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또 미국이 있으니까 중국도 그렇게는 못하는 거고 그런 방식인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하나의 중국이라는 9.2 공식을 이제 대만에서는 이제 9.2 공식이 아니라 9.2 정신이다. 그건 뭐 사실상 정신. 뭐 나름대로 정부 대 정부로 이렇게 협의한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문제가 폐기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걸 볼 때 이제 큰 미중 그 G2 사이의 패권 경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전략적으로 중국이 잘한다, 뭐 미국이 잘한다. 저는 그런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미국이 너무 강경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항상 뚫는 자가 이기고 싸우면 정치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아시아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들의 하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중간에서 잘 좀 균형 외교를 해야 될 입장들인데. 지난번 에피소드에 저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새우 표현은 그만하자고 우리 이제 돌고래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계속 어찌 보면 이렇게 팽팽한 패권 다툼에서 중국도 중국 나름의 어떤 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북한 이야기를 좀 끌고 들어오는 것 같던데 시진핑이 이제는 지금 방송이 나가는 날 오늘 발표가 됐더라고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북한을 방문을 시진핑으로서는 처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북한 방문을 하는데 그동안 이제 뭐 표면적인 이유는 그동안의 김정은의 방중에 대한 답방으로 북한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귀추가 주목이 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예. 중국은 또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까? 아마 러시아 쪽을 볼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제 러시아에서 북한에 좀 접근을 하니까 중국은 사실 이중적인 생각이거든요. 가능하면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의존하기를 바라는 그런 거니까. 중국 북한이요. 네, 북한이 중국에게 네,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 재작년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저 베이징 갔다 올 때 그때 제 중국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그때 정말 그들은 이제 조중 국경이라고 하죠. 북한하고 중국 사이 국경에 트럭이 물자 수송하는 트럭이 정말 끝도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환대를 받고 갔다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대미 봉쇄의 전초기지로서 북한이 중국의 전초기지로서 북한이 하는 역할이 큰 거죠. 나쁜 일 다 하잖아요. 핵도 그렇죠. 쏴줬고 뭐 미사일도 하고 요즘도 뭐라 그러고 싸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고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에서는 예, 우리는 외교에서 러시아를 자꾸 배제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지도 속에서 자꾸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것 같은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지금. 머릿속에 러시아까지 안 들어오죠. 예. 네, 너무 저희가 그동안 섬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글쎄 일부 댓글만 갖고 분석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들이 아마 전쟁의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요. 미국은 우리를 도와주러 온 나라고 중국은 북한을 도와주러 와갖고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난 70여 년 동안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많은 게 바뀌었고 사실 이렇게 제가 유럽에서 이렇게 가끔 일하다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 독일 친구가 우리 이제 러시아 또 보스 밑에서 열심히 뛰어요. 네. 근데 보면 저게 얼마 전에 적대 국가였는데 우리는 보통 2차 세계대전을 미국하고 독일 사이의 전쟁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헐리우드 작품입니다. 그렇죠. 원래 전선은 독소죠. 독소에서 끝나고 미국은 나중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언제까지 중국을 그렇게 마음속에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패권 경쟁이 가장 격화되는 곳이 동북아시아고요. 또 일본하고는 달라요. 일본은 미국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하게. 가장 간단해요. 일본은 국제 정치가 좀 간단합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낀 나라라서 거기다 북한까지 있고 이번에 대만까지도 새롭게 조금 더 부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고 그랬는데 대만 문제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 언제죠? 이명박 대통령 취임할 때 대만에서 대만 의정원에서 우리는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사절단이 왔어요. 축하 사절단이 왔는데 그 취임식을 못 들어갔어요. 울면서 아니 중국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좀 예민했던 게 그러니까 대만 대표단들이 사절단들이 니네가 주권 국가 맞냐고 그러면서 울면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설득을 했어야죠. 아니 동네 잔치 때는 지나가던 거지도 들어와서 다 먹는 건데 하물며 그냥 너희 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지내고 가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랬으면 우리가 지금 이랬겠냐. 그런데 좀 그냥 좋게 온 사람들이고 너희 중국 같은 민족이고 통일될 거 아니냐. 그리고 좀 해야 되는데 지레겁을 먹어갖고 그걸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좀 대만에 좀 짠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중국하고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저희 동네에 있었던 동네 친구가 대만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워낙 한국말도 잘해서 잘 몰랐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화교였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어느 순간 대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놀던 친구인데 왜? 이제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 그래서 저는 얘가 중국인지도 깜빡할 정도로 그럼요. 우리말을 너무 잘하고 생김도 비슷하니까 우리 배우 하이라 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화교 같은 화교 지금도 나갈 때 이렇게 여권이 대만에서 이렇게
저 외국인으로 나간다고. 그렇구나. 그럼요. 모르죠. 엄청 그래서 정말 철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야 그냥 그러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아쉬워하면서 나는 한국이 그럴 줄 몰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친구도 어리니까.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내쫓겨가는 듯한 느낌으로 출국을 했던 그렇죠. 기억이 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사절단이 왔는데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가면서 니네가 주권 국가 맞냐? 진짜 주권 국가 아니죠. 그 정도도 아니 자칫 날이잖아요. 그쵸. 편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주인인데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저자세로 뭐 아니면 막 식겁하거나 어떨 땐 또 한쪽에서는 중국을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널뛰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 기반을 가지고 그 원칙하에서 중국을 대하고 대만을 대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 그렇지만 대만과 영리는 이렇게 하겠다. 거기 전제는 특히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독립운동을 어쨌든 철저하게 지지해준 그 곳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서 뭐 104세 때 돌아가셨지만 송미령 여사한테는 꼭 항상 마담 수옹이라고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비용을 모금을 해갖고 그거는 윤봉길 의사의 핏값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목숨값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지원해준 분들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뼛속 깊이 새기되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 이러니 우리도 버텨볼 만큼 했는데 통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처음엔 그 대만과 단교가 됐을 때 그 직항로 요즘이 있습니까? 요즘은 생겼어요. 직항로도 없었어요. 네, 다시 생겼죠. 그리고 중국이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동방항공 뭐 이렇지 남방항공 이렇고 그 차이나 에어라인스인가 그 중화항공은 대만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화항공이라는 이름으로는요 다른 나라에 취항을 못해요. 그래서 에버그린인가 그렇게 에버그린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다른 항공 우리로 말하면 무슨 저가 항공 같은 상업 항공이 들어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항공 이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친구들을 만나면은 저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주 예민한 컨트리란 말도 못 쓰니까 대만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지역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territorial representative라든지 아니면 governmental representative라든지 좀 더 뭐 neutral word 좀 더 이거를 아주 예민하게 중립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얘기들을 쓰게 되죠. 그거 문서에서 잘못 쓰면요 덜컥 뒤집어집니다. 이번에 좀 컨트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이건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한번 한 거죠. 근데 찌른 거죠. 그러니까 프로포킹하게 자극한 건데. 이럴 필요는 왜냐면 미중 관계의 모든 기반이 하나의 중국인데 그거를 저런 식으로 건드릴 필요가 있나? 근데 여기는 뭐 무기 세일이죠, 뭐 전부. 되게 유치한 생각이 드는 게 국제 정치가 원래 그래요. 엄청 유치합니다. 뭐 기분 나쁘다고 전쟁하고요. 아니 지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 너 얘 싫어하지? 근데 나 얘랑 친할 거다.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 내에서 대만 내의 그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민진당하고 이제 국민당 사이 기본 판이 다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또 로비를 하는 거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해, 특히 이제 무기 판매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요번에도 그랬잖아요. 하노이에서 제가 인정했습니다. 트럼프가 저보다 한 수 위더라고요. 왜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었으나. 그리고 그쪽을 깨고 이쪽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를 구입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할 생각이 없는데 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100% 돈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2020년 내년에 선거 들어가잖아요. 돈은 필요한 거고. Dollar makes everything. 그러니까 그런 근데 이제 것처럼. 그때도 교수님께서 할 얘기가 없는데 왜 만나자는 거지? 왜 만난다는 거지? 그 정도까지는 했었지만 트럼프는 할 얘기 없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서 그냥 우리 전체적으로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좀 이렇게
대중국 관계, 대대만 관계에 대한 또 거기에 미국이 끼고 그런 거에 대한 전략적 정리를 좀 해놓고 움직이면 좋을 텐데 그냥 어떨 때는 막 중국 앞에서 너무 민망할 정도로 국가의 격을 떨어뜨리다가 또 이렇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은 막 뭐 중국 뭐 나쁘다 뭐 후진국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이렇게 뭐 이런 비속어가 있으면서 뭐 짱 비속어 있으면서 저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앞에 21세기 놓인 냉엄한 현실이에요. 예, 14억의 인구, 어마어마한 시장, 뭐 모든 것들이 그렇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정리를 좀 이렇게 거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주 해주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저희 뭐 프로그램을 도움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면 저만 해도 지금 아까 그 표현이 굉장히 저는 딱 와닿았는데 감정적인 널뛰기요. 네네. 특히 중국 문제에 있어서는 감정적으로 뭔가 널뛰기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일본하고도 있지만 근데 일본하고의 감정적인 널뛰기는 널뛰기는 아니고 계속 조금 일관된 게 있어요. 근데 중국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급격하게 뭐 우호적이었다가 어떤 때는 진짜 완전 돌아서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좀 커다란 눈에서 어떤 패권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런 미국 내의 국내법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되고 미국 국방부가 아무리 그래도 79년 대만관계법 국내법을 이길 수가 없네요. 이길 수가 없죠. 국방부의 정책은 절대 국내 법은 의회의 관장이거든요. 미국의 대주주는 의회예요. 그냥 국방부는 실제 미 연방 헌법에는 장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장관 이상하죠. 우리는 장관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각 부에 대해서. 근데 정부에서 장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관을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인정하는 그냥 거죠. 캐비넷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은 미국 나름의 합리성이 있고 또 유럽은 유럽 나름의 그러니까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거죠. 내각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국방부가 의회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굶어 죽으려고. 근데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나간 거죠. 지금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 알겠습니다. 참 위대한 나라가 된 그런 이유가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시장 경쟁의 공정성 이 두 가지인데 그거 두 개의 사회적 통합 시스템이 많이 지금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이 문제를 한번 전략적으로 잘 검토해 보고요. 법도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잘 아시겠죠? 뭐. 아니요. 잘 몰랐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 CNN으로 이렇게 탁 속보처럼 떴었어요. 2월 7일 날 이거 보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붙겠다 이러면서 읽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까지 못 갑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제법으로 시사 읽기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아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롱런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감정적 널뛰기 안 하려고요. 좀 평상심을 갖고 국제뉴스를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